불과 사흘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검토. 단, 방위비 분담금을 12배로 늘린다면 재논의 가능. 전 세계는 한국이 곧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단 2마디 철수, 할 테면 하시죠? 이 짧은 발언이 워싱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7년간 이어온 한미동맹 앞에서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대체 한국은 무슨 자신감으로 세계 최강국을 향해 이렇게 말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반전의 배경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의 1월 아침은 그해 가장 차가운 바람으로 시작됐다. 하늘은 옅은 회색빛으로 덮여 있었고 태양은 구름 뒤에서 힘없이 빛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도시를 감싸는 냉기는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불안이 엉켜 있었고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전선처럼 사람들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국회의 사당 앞, 넓게 뻗은 계단 위로 정치인들과 보좌관들이 분주히 오르내렸다. 코트를 단단히 여민 채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경계심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마치 말 못할 무언가를 공유하는 듯 잠깐 머물렀다. 대화는 짧았고 목소리는 낮았다. 누군가는 작은 메모지를 손에 꼭 쥔 채 숨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내뱉으며 청문회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메모 속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오늘의 긴장을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펜타곤으로 향하는 도로는 평소보다 한산했지만 건물 주변의 분위기는 달랐다. 입구를 지키는 무장 경계병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었고 차량 검문 절차도 길어졌다. 차량 운전석에 앉은 사람들은 차창을 내리고 군인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서류를 내밀었다. 군인들은 서류를 확인한 뒤 차량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고 차 밑을 거울로 점검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사소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로 빛났다. 거리의 시민들도 그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다. 정류장 근처 카페에는 출근길에 들른 사람들이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지만 잡담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커피의 김은 잠시 피어올랐다 사라졌고 사람들은 한 모금 마신 뒤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를 확인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는 굵은 글씨로 박힌 단어들이 보였다. 아시아 전략 재조정, 주한미군 철수 검토. 누군가 화면을 보며 작은 신음을 내뱉었고 옆에 있던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했다. 진짜일 리 없어, 그럴 리가. 그러나 목소리 끝에는 확신이 없었다. CNN, MSNBC, 폭스뉴스, NPR. 모든 주요 방송사들은 아침 뉴스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기존엔 국제뉴스의 한 꼭지였던 한반도 관련 보도가 오늘은 메인 헤드라인이었다. 뉴스 앵커의 표정은 엄숙했고 자막은 자극적이었다. 전문가 패널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쏟아냈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공통적으로 깔린 단어가 있었다. 위기, 갈림길, 변화. 이 도시는 위기를 직감할 때 특유의 리듬을 잃는다. 평소라면 점심 약속과 로비 미팅으로 붐빌 카페와 호텔 로비도 오늘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정치 기자들은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지만 보통 때처럼 서로를 부르거나 농담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만 하고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취재 메모장 한 귀퉁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백악관, 긴급 브리핑 예정 아시아 전략 관련. 그날 워싱턴의 바람은 단순히 차갑지 않았다. 그 바람 속에는 무언가 오래된 질서가 바뀌려는 조짐, 그리고 그 변화를 둘러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가 공기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 정치인, 군인, 기자, 평범한 시민 모두가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날 아침 아시아 전략 재조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모두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었다. 그 단어는 곧 전쟁과 평화의 균형추가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균형추가 한번 움직이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워싱턴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오전 나는 백악관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상황실로 향했다. 지상 위의 건물은 부드러운 백악관의 외관을 하고 있었지만
지하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하얀 복도는 매끈하게 닦여 있었고 벽에는 전 세계의 지도와 위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부츠 밑에서 묘하게 울리는 진동이 들렸다. 군사작전의 중심부, 그 심장부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몸속을 긴장으로 조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해병대 단교로 15년을 복무했고 지금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안보 분석관으로 일한다. 군 생활의 절반은 모래와 먼지가 가득한 전장에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차갑고 건조한 회의실에서 미래의 전선을 계산했다. 총성이 울리는 현장과 키보드 소리가 울리는 사무실, 둘 다 전쟁터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상황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자 외부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됐다. 방 안에는 둥그런 회의 테이블과 그 위에 놓인 태블릿, 위성사진, 기밀 문서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대기 중이던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곧 국가안보보좌관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우리를 둘러봤다. 그는 오래된 잠수함 선장처럼 침착했고 단어를 고를 때마다 의미를 곱씹는 듯 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우리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방 안의 공기를 묵직하게 만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메모를 멈추고 시선을 들었고 누군가는 펜 끝을 책상 위에서 굴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한 문장을 던졌다. 철수, 고려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순간 그 짧은 단어 하나가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나 떨어뜨렸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 단어는 단순한 군사적 이동이 아니다. 우리 업계에서 철수란 한 시대의 종말, 전략적 판도의 대전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을 의미한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왜 하필 지금인가?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최강인데 굳이 70년간 이어온 한반도 주둔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적 계산인지, 재정적 압박인지, 아니면 더 큰 전략 변화의 일환인지. 이 모든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뒤 나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동부 해안을 떠난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14시간 넘게 날았다. 구름 사이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나타났을 때 회색빛 겨울하늘 아래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 깃발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고 그 아래에 있는 도시가 오늘의 주인공임을 말해주는 듯했다. 첫 방문지는 대전 외곽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였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넓은 경납고와 실험동이 나타났다. 그 안은 금속 냄새와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작업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장갑차의 장갑판을 두드리며 두께를 측정했고 한쪽에서는 새로 조립된 자주포의 포신 각도를 조율하고 있었다. 또 다른 건물에서는 국산 전투기의 엔진 부품을 조립하는 팀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연구원 한 명이 내게 다가왔다. 보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단단했다. 우린 오래 전부터 대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전선 유지 가능성을 시험해왔죠. 장비, 병력, 보급 체계전도 국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기술적 자신감 이상이 있었다. 그것은 국가적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킨다는 결의였다. 연구소 구석에 놓인 낡은 탁자 위에는 20년 전의 방위산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독자 방위 역량 확충이라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준비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다음 일정은 파주 인근의 전방부대였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1시간을 달리자 창밖 풍경은 빽빽한 건물 대신 드문드문한 마을과 언덕으로 바뀌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속에는 비무장지대 특유의 정적이 섞여 있었다. 부대 진입로를 지나자 군인들이 얼어붙은 눈 위에서 참호를 파고 있었다. 차비 땅을 찍을 때마다 쩍 하는 소리가 울렸다. 중대장 계급장을 단 장교가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장갑은 흙과 눈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악수는 힘이 있었다. 미군이 있으면 좋죠.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못 싸우진 않습니다. 여긴 우리가 지켜야 할 땅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병사들의 표정이 스쳤다. 피곤함과 추위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북쪽이었다. 이곳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면
그들은 가장 먼저 총을 드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사실이 한편으로는 미국이 의도하는 철수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과 미국의 인연은 전쟁에서 시작됐다. 1950년 6월 새벽 4시 북쪽의 대규모 포격과 함께 38선 전역이 무너졌다. 한반도 남쪽은 순식간에 화염과 피로 물들었고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 당시 한독군은 장비와 병력, 훈련 모두 열세였고 정부는 부산까지 밀릴 위기에 처했다. 그때 유엔군 깃발 아래 미군이 참전했다. 메가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를 단숨에 뒤집었고 38선을 넘어 압록강 근처까지 진격했다. 하지만 곧 중국군이 개입했고 전선은 다시 남하했다. 세 번의 겨울이 지나고서야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됐다. 전쟁은 멈췄지만 평화가 온 것은 아니었다. 그해 10월 한국과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필요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약은 한국 안보의 기둥이 되었고 미국은 그 대가로 한반도라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 냉전의 최전선,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한국은 태평양 방어선의 핵심이었다. 동맹은 수십 년간 견고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균열이 없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 사건이 있었다. 그 배경에는 베트남전 패배로 인한 미국 내 반전 여론, 그리고 한국군의 자립 필요성 논리가 깔려 있었다. 미국은 한국군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를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카터의 계획은 결국 구분 철수로 마무리됐지만 그 사건은 동맹도 영원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한국 사회에 새겼다. 2000년대 초 또 다른 갈등의 파도가 찾아왔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국은 날카롭게 맞섰다. 미국은 한국이 더 부유해졌으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내고 있으며 주둔 자체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그 과정에서 언론과 정치권은 혈맹이라는 단어와 거래라는 단어 사이를 오갔다. 그렇지만 과거의 갈등은 대부분 비공개 회담이나 외교적 수사를 통해 봉합됐다. 한국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정면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처럼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동맹사의 한 장을 바꾸는 순간이 되고 있었다.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은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에 서명했다. 협정의 취지는 명확했다.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일부 비용 기지 운영, 시설 건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금액이 비교적 적었고 협상 분위기도 원만했다. 냉전이 끝난 직후였지만 북한의 위협은 여전했고 양국 모두 동맹의 필요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었고 재정 압박이 심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주둔 미군에 드는 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때부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정기적으로 요구했다. 2004년 협상에서는 미국이 10% 인상을 요구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불만이 고개를 들었다. 한국 내 여론은 우리가 너무 많이 내고 있다와 안보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로 나뉘었다. 양국 정부는 주둔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합의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근본적인 입장 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2010년대 후반 미국의 요구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 2019년 협상에서 미국은 50% 이상 인상을 요구했고 한국 측 협상단은 이를 거부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한쪽에서는 부자 나라가 됐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동맹이 아니라 용병 계약이라며 반발했다. 그리고 2020년 미국은 요구액을 5배 인상으로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유한 한국이 안보를 공짜로 누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 발언은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했고 방위비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때만 해도 5배 인상이 협상의 절정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요구가 나왔다. 12배 인상 수치만 놓고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요구였다.
미국 측 논리는 단순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며 북한 위협은 한국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 미국의 지원은 선택사항이며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한국 측 논리는 달랐다. 동맹은 상호 의무이지 장사 거래가 아니다. 미국 주도는 한국 방어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그 비용을 전부 한국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 협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와 달리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전 협상은 마쿠에서 이루어졌고 언론 발표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렇게까지 하실 거라면 철수도 불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단순한 협상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안보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조건 없는 종속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세계에 선언한 셈이다. 그리고 이 선언이 현실로 이어질 경우 한미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구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다. 워싱턴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기온 때문만이 아니었다. 백악관 발표 이후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순식간에 두 진영으로 갈라졌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사설을 통해 대통령의 강경 태도를 지지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며 군사력 또한 상위권이다. 70년간 미국이 부담해온 안보 비용을 이제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때다. 그들은 주한미군 주둔이 부담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동맹 유지 무조건적인 지출이라는 과거 논리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진보 성향의 언론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철수가 초래할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어만이 아니라 중국의 해양 진출 억제와 북한의 도발, 억지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이를 포기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전략적 선물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그들은 특히 철수가 일본 호주로의 병력 재배치로 끝날 경우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장기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군 출신 인사들은 목소리가 나뉘었다. 일부 장성 출신 인사들은 군사작전은 정치적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백악관을 비판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제는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유연한 병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철수 가능성을 현실적인 옵션으로 받아들였다. 한국 내부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다. 하루아침에 여론조사 결과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쪽에서는 동맹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의견이 강했다. 그들은 경제군사 외교 모든 면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떠난다면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한반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선 막대한 군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진영은 방위비 증액이 부담스럽더라도 안보 공백이라는 대가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보았다. 반면 이제 자주 국방으로 가야 한다는 진영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를 동맹을 볼모로 한 협박으로 규정했다. 언제까지 외국 군대의 안보를 의존할 것인가? 한국군은 이미 현대화했고 첨단 무기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제는 자립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 그들에게 이번 사태는 오히려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자립을 선언할 기회였다. 청와대는 연일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대통령은 회의장과 관저를 오가며 참모들과만 비공개 논의를 이어갔다. 카메라 앞에 서더라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향후 결정을 둘러싼 치밀한 계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내 분석팀은 며칠간의 집중 검토 끝에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각각은 서로 다른 파장을 가졌고 그 안에는 정치, 군사, 경제적 함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시나리오 1 부분 철수. 개여 미군 병력 일부와 특정 전력의 장거리 포병, 일부 공군 전투기를 철수하고 핵심 지휘 정보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 장점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소한의 억제력 유지 가능. 단점 병력 감축은 심리적 전략적 빈틈을 만든다. 북한과 중국은 이를 약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 한국 가능 정부는 변화 없는 동맹을 강조하겠지만 국민 불안은 커질 수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자주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 미국 전략 절감된 병력을 인도양, 남중국해 등 다른 전략 요충지로 재배치 가능. 장기적 영향 동맹 자체는 유지되지만 상호 신뢰의 금이 갈 위험 존재. 시나리오 2 완전 철수.
개어 모든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를 철수,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미군 기지 완전 반환. 장점 미국 입장에서 재정병력 부담 완전 해소, 전략적 유연성 확대. 단점 한국의 억제력 급감, 북한의 군사 도발 위험 증가. 일본 호주로 병력 재배치 시 한국의 전략적 고립 심화. 한국 가능 대규모 군비 증강 필수. 일부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본격화될 수 있음.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미국 전략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되 한반도 위기 대응 속도율은 저하. 장기적 영향 동북아 균형 붕괴 가능성.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여지 확대. 시나리오 3 철수 후 재협상. 개어 전면 철수를 선언한 뒤 새로운 조건과 구조로 재배치 협상 진행. 장점 단기적으로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 한국 측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음. 단점 철수 선언 직후 안보 경제 충격 발생. 동맹 관계의 신뢰 회복까지 장기 시간이 필요. 한국 가능 초기 충격 이후 방위비, 일부 증액 또는 새로운 형태의 군사 협력안 제시 가능. 미국 전략 한미 동맹을 새로운 모델로 재정립하며 필요시 다른 지역과 병력 운용 병행. 장기적 영향 동맹 구조 변화. 기존 주둔형에서 순환전개형 모델로 전환 가능성. 내 분석 결론은 명확했다. 철수는 분명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줄일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의 시선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 지도 위에 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 지역의 안정이 아니라 전체 패권의 재조정이었다. 회의 마지막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역사라는 건 늘 지도 위의 작은 점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바꾼다. 그리고 지금 그 점은 한반도에 찍혀 있다. 귀국 후 나는 곧장 국방부에서 준비한 최종 분석 보고서를 정리했다. 여러 날에 걸친 현장 취재, 워싱턴과 서울의 기류, 협상 기록과 정보 분석을 모두 압축한 문서였다. 마지막 문구를 적기 전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의 차가운 겨울 하늘을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예산 보고서가 아니다. 이건 70년 역사의 분기점을 기록하는 문서다. 보고서 첫 문장은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 문장 속에는 내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들은 병사들의 눈빛, 연구소의 분주한 손길, 그리고 거리를 메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 있었다. 백악관 집무실, 대통령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렸다. 대통령은 말없이 손을 들어 문을 닫게 했다. 방 안에는 나와 대통령,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단 3명만 남았다. 그는 보고서를 첫 장부터 천천히 넘겼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에서 미세한 종이의 바스락거림이 들렸다. 그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나는 대통령의 눈이 어느 대목에서 잠시 멈추는지를 관찰했다. 한국군의 자주국방 능력 분석이 여기서 그는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다. 미군 철수 시 일본 호주 병력 재배치 영향도 그의 시선이 깊어졌다. 중국 북한의 전략적 가능 예상 2페이지에서 그는 펜으로 짧게 밑줄을 그었다. 마지막 페이지, 나는 협상의 3가지 선택지를 다시 요약해 두었다. 그는 마지막 문단을 읽고 보고서를 덮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대통령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 겨울 햇살이 하얗게 반사된 포토맥 강 너머에 머물렀다. 그리고 마침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동맹을 이룰지 아니면 새로운 동맹을 만들지 지금이 갈림길이군. 그 한마디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그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계의 전략의 방향타를 돌릴 수도 있는 결단의 무게였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다. 우리는 모든 카드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21세기 동맹의 정의를 다시 쓰는 문제지. 그날 밤 백악관 서류 보관실로 들어가는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내 보고서는 톱 시크릿 등급 도장이 찍힌 채로 봉인되었다. 이제 그것은 역사 기록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고 그 결과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릴 수도 있다는 것을. 70년간 이어온 동맹은 지금 시험대 위에 올랐다. 협상 테이블 위의 칩은 12조였지만 그 뒤에 걸린 건 양국의 미래 그리고 세계의 힘의 균형이었다.
역사는 종종 숫자로 기록되지만 그것을 결정짓는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은 의지와 전략이다. 이제 한미양국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요?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릴 걸 약속하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